트럼프와 바이든, 수많은 주제들에 대해선 불같이 맞붙지만 대중정책에 대해선 두 후보가 비슷한 의견을 내비쳤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경하게 나서겠다는 건데 왜 두 후보는 비슷한 노선을 택한 걸까? 두 후보의 세부 정책은 어떻게 다르고 그 정책들은 한국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차근차근 설명해줄게. 1편에서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사실 미국에서 대중정책이 중요해진 건 꽤 최근 일이야. 20세기 미국이 골치 아파한 나라들은 따로 있었지. 먼저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소련을 포위하는 데 공을 들였어. 이때 일본을 태평양 지역의 교두보로 삼았지. 하지만 둘이 치열하게 싸우는 와중에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엄청난 무역 흑자를 내며 부강해지기 시작했어. 미국 경제의 위협 요소가 되어버린 거지. 미국은 일본에 통상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맞섰어. 이때 있었던 사건 중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야. 1985년 미국은 막대한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달러 환율을 조정하기로 했어. 그리고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5나라가 모여 주요 통화에 대한 환율을 손봤지. 이때 미국은 일본 엔화의 고평가를 유도했고 결국 달러당 240엔대였던 엔화 가치가 50% 넘게 오르며 일본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추락하는 일이 발생했어. 그리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지. 소련 역시 1991년 이후 체제가 붕괴되면서 미국과 힘겨루기 위해서 져버렸어. 그렇다면 21세기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땠을까? 먼저 중국의 GDP가 미국 GDP의 8분의 1에 불과하던 2000년대 초반. 이때만 해도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사이였어. 미국은 2001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시켜 중국 경제 발전을 도와줬지. 자본주의 경제의 일원이 된 중국은 여러 국가들과 교역을 쭉쭉 늘려갔어. 미중 간 무역 규모도 1980년엔 50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04년엔 2310억 달러로 늘었고 2006년에 들어선 중국이 멕시코를 제치고 두 번째로 큰 무역국이 됐어. 그렇게 쑥쑥 성장하던 중국이 본격적으로 미국의 적수로서의 싹을 보인 건 2008년. 급성장기에 들어선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미국 국채보유국 1위로 올라섰어. 특히 미국에선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 경제가 휘청대는 와중에 중국에선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며 상반된 그림을 보였지. 그리고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시기 중국의 GDP는 미국 GDP의 3분의 1 수준으로 커졌어. 오바마 정부는 중국을 팍스 아메리카나에 묶어두면서 어느 정도 압박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인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세웠어. 이때 미국이 취한 전략은 순한 맛이었지. 중국을 크게 자극하기보단 살살 구슬려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했어. 그러기 위해 중국이 내세우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하지만 이 전략은 얼마 못 가 폐기됐어. 중국이 미국 GDP의 60%까지 순식간에 치고 올라왔거든. 미국의 바람처럼 미국 체제에 융화되지도 않았고 말이야. 2012년에 들어서서야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중국 역시 이를 군사적으로 억압하겠다는 뜻으로까지 받아들이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드러냈지. 결국 중국에게 훨씬 큰 압박을 가해야 중국의 힘과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겠다고 본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된 후 더욱 강력한 중국 압박에 나섰어. 1편에서 설명한 관세부과 환율 압박, 기술 제재 외에도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HWO의 탈퇴를 선언하고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해 중국의 책임 소재를 물으며 비난하는 등 다방면에서 공격하고 있지. 다시 미국 대선으로 돌아와 볼까? 맨 처음 언급한 것처럼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은 기본적으로 대중 강경책을 내세우고 있어. 최근 몇 년 사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대중국 제재 법안들만 봐도 중국 때리기가 얼마나 초당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지 알 수 있지. 결국 누가 당선되든 미중 갈등은 유지될 확률이 높아. 물론 두 당의 전략은 달라. 가장 큰 차이는 각각 고립주의와 다자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야. 한마디로 공화당은 미국 스스로를 고립시켜 미국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전략, 민주당은 다자조약에 참여하는 등 중국을 제외한 다른 세력과 동맹을 강화해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야. 현 대통령인 트럼프의 정책부터 살펴보면 트럼프는 집권 2기 10대 아젠다에 대중국 의존 종식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조업 일자리 100만 개를 중국으로부터 되찾아오기, 중국 소재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세금 감면, 중국에서 미국에 돌아온 제약, 로봇 등 필수 산업의 100% 비용 공제, 중국에 아웃소싱하는 기업의 연방 계약 금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책임 묻기 등을 제시하고 있어.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기반을 둔 건데 한눈에 봐도 돈으로 때리는 정책들이 많지? 바이든의 경우는 좀 달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는 강경하지만 관세 정책에는 비판적인 시각이거든. 바이든은 관세 때리기보단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표적 보복을 하겠다는 입장이야. 바이든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 중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 부상하는 권위주의에 맞선 자유세계 결집을 가장 먼저 꼽았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자유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모아 집권 첫 해에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구상안을 내놓기도 했지. 즉,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나 인권의 영역까지 범위를 넓혀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거야. 때문에 민주당의 대중정책이 강도가 훨씬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 민주당의 공약을 좀 더 살펴보면 가장 주목되는 변화로 정책 강령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삭제하고 대만관계법 이행을 추가했다는 점이 꼽혀. 하나의 중국 정책이란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타이완을 하나로 본다는 건데, 한마디로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고 타이완은 중국의 영토라는 주장이야. 중국은 자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는 나라들에게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할 걸 요구해왔어.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미국, 대한민국, 일본 등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하거나 최소한 존중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지. 따라서 이 정책을 삭제하고 대만관계법을 추가했다는 건 중국에게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 밖의 주요 대중 공약엔 중국의 군사적 도전에 대응, 홍콩 자치군에 대해 홍보 시민의 민주적 권리 지지, 동맹과 함께 중국에 맞서 가장 강력한 입장에서 무역 조건 협상, 기업이 미국 내 사업 중단, 노동력 아웃소싱 등을 하면 공공투자나 세제 혜택 회수 등이 있어. 그래서 이런 대중 관련 정책들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걸까? 우리나라는 이미 트럼프 집권하에 지속적으로 미중 간 양자태기를 강요받아왔어. 미중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앞으로는 압박이 더 심해질 걸로 보여. 특히 바이든의 경우 트럼프보다 동맹국 간 협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동맹국에게 대중 공동전선 구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게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거지. 게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우리나라 수출 시장에까지 타격이 올 거란 점이야.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은 중간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상황이 나빠지면 미국이 완제품 수입까지 안 하겠다고 선언해버릴지도 모르거든.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중간재 수출인데 이 중 80%는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한마디로 중국에서 제조를 거쳐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회 수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실제로 지난 9월 15일부터 미국의 화웨이 금지 조치가 발효되면서 중국의 최대 정보기술 기업인 화웨이가 반도체 부품을 새로 사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화웨이에게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 거지. 미 국무부가 5G 구축에서 화웨이 등 중국 정보기술 기업을 배제하는 5G 클린패스를 내세우면서 화웨이의 5G 무선 장비를 사용하는 LG U+가 난감한 입장이 되기도 했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경제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0.4%포인트가량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대. 물론 미국의 대중 제재가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어.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주춤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에 한층 여유가 생겼거든. 화웨이가 경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삼성전자는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과 8조 원대 5G 통신 장비 계약도 체결했어. 외교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미중 패권 싸움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그에 맞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 무역전쟁, 첨단 기술전쟁을 넘어 군사 분야, 정치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미중 갈등 속에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그런데 미국 선거제도 우리나라와 다르게 굉장히 복잡해. 선거인단, 우편투표, 경선 등 우리에겐 낯선 개념들이 많아. 게다가 기본적으로 위너 테이크스 올 원칙을 취하고 있어서 2016년 선거처럼 선거 직전까지도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던 힐러리 클린턴이 낙선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나기도 했지. 다음 편에선 기초로 돌아가 복잡한 미국 선거제도 쉽게 풀어줄게. 물론 이번 대선 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여러 의혹들도 같이 설명해줄게.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만나.